예, 지금 다룰 내용은 이제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그다음에 로드 밸런스,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앞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IAM과 VCN은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 그다음에 서버를 어떤 형태로 배치할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갖다가 구상하셨으면 그게 맞는 기본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이 IAM을 통해서 구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자 그룹이 어떤 특정 구획에 어떤 그 서비스들에 대한 권한을 갈 건지를 하셔야 되고 또 서버가 놓일 서비스를 위한 뭐 개발을 위하여서든 아니면 그 실제 운영을 위해서든 서비스를 위한 서버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VCN에 들어가셔가지고 망을 구성을 하시고 하는 작업이 이제 다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고 뭐 기능을 담당할 서버들 생성을 하셔야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처음 생성하시면 뭐 C 드라이브, 그 OS가 돌아가는 스토리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디스크 같은 게 하드 디스크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놓이는 그거에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스토리지를 갖다가 조합을 시키셔가지고 또 서버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서버 생성할 때 아까 네트워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자동으로 하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OS가 돌아갈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하나가 생성이 돼서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디스크 볼륨이 필요하다, 더 많은 뭐 데이터를 올릴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더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될 거고요. 그거 부분들을 지금 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서버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항상 개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것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버추얼하게 추상화를 시킨 다음에 추상화시킨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세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스토리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이미 어딘가에 있지만 그거를 대변할 스토리지를 하나 생성하시고 그 생성된 스토리지를 필요한 서버에 어태치 시키면 서버가 하나 더 늘어나고 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만들 때도 처음 생성할 때 CPU를 몇 개를 이용한 서버를 만들 거냐 그것도 조합을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몇 기가짜리 메모리로 할 것인지 그런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추상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생성해 나가시는 거로 계속 클라우드는 뭐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나중에 하시다가 이 기능이 필요한데 하시면 그 기능에 맞는 메뉴를 찾아가셔서 메뉴를 생성하시고 그 기능을 원래 필요로 하는 서버에 어태치 시키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은 디태치 시키고 삭제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서버에서 아셔야 되는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생성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서버에 오라클 하이퍼바이저를 깔고 그 위에다가 하나의 CPU 또는 두 개의 CPU 또는 뭐 네 개의 CPU 이런 조합으로 해서 서버를 만드시는 것들을 저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추얼 머신은 물리적인 서버 위에 오라클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된 채로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서 원하시는 단위, 뭐 최소 단위는 150P가 되겠죠. 물론 또 Always Free에서는 또 그보다 더 작은 형태로 제공해드리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장 최소 단위 150P 또는 뭐 250P로 이루어진 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버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너 분들이라도 우리는 오라클 하이퍼바이저가 아닌 우리만의 별도의 하이퍼바이저를 깔아서 쓰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하나의 렉을 통째로 드립니다. 드려서 그 위에서 원하시는 대로 OS도 설치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이퍼바이저도 설치하시고 하시는 부분들로 제공해 드린 게 베어메탈입니다. 베어메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베어메탈 또는 VM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어메탈로 쓰는 것들도 하나의 큰 뭐 쉘의 렉이 이렇게 있으면 그 통째로 서버 전체 통째로 다 쓰시겠다 그러면 데디케이티드 VM 호스트로 쓰시면 전체를 통째로 다 쓰시게 될 겁니다. 이 베어메탈과 이제 데디케이티드 같은 경우는 볼륨 커밋이 필요하겠죠. 얼마만큼의 CPU를 쓰겠다. 그러니까 CPU를 적게 쓰든 뭐 많이 쓰든 어느 특정 크기의 CPU를 점유하시는 거죠. 할당을 받으시는 거죠. 다른 이제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위의 CPU를 갖다가 할당을 받으시고 그만큼의 비용을 이제 내셔야 된다. 이런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라클 하이퍼바이저가 아닌 뭐 별도의 다른 것들 갖다가 더 유연하게 설치해서 쓰실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서버에는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해드리는 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본적인 OS 외에 또 다른 OS를 쓰시겠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안에 또 다른 OS들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고객분들만을 위한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커스텀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커스텀 이미지를 올리셔가지고 그 커스텀 이미지로 서버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제공하는 디폴트 OS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생성하신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로 계속 서버를 생성하시거나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OS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클 리눅스, 센토스, 우분투,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서버들이 있습니다. OS들의 버전은 계속해서 버전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버전이 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OS 선택은 뒤에 뭐 핸즈온 때 직접 하시겠지만 뒤에 또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서버 생성하실 때 그때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커스텀 이미지로 할 건지 오라클을 제공해주는 디폴트 이미지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버,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의 조합으로 OS를 가지고 설치하는 이 부분들은 오라클 콘솔에서 컴퓨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게 됩니다. 컴퓨터의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네모 박스를 쳐드렸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 앞서 VCN에 만들어 놓은 서브넷들이 보입니다. 그 서브넷을 선택하셔서 서버가 놓일 곳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디폴트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미지를 Change Image Source, Change 이걸 누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 이미지 중에 OS를 뭘 선택할 건지 또는 뭐 커스텀 이미지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버가 어디에 놓일지, 어느 AD, 어느 리전에, 어느 AD에 놓일지. 참고로 국내는 One Region, One AD, Available Domain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하나입니다. One AD, One Region 체제이기 때문에 AD를 선택하시는 거는 서울 리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뭐 애쉬번이나 다른 곳을 뭐 3개 AD로 구성되어 있는 리전 같은 경우에는 AD를 갖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AD1으로 할 건지 2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으로 할 건지 베어메탈로 할 건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U 몇 개, 메모리 어떤 조합을 할 건지. 제가 이 조합들의 여러 가지 조합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쉐입이라고 합니다. 쉐입을 어떤 쉐입을 선택하시는 데 따라서 어떤 CPU와 그러니까 몇 개의 CPU와 몇 개의 메모리로 구성되는 건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원 CPU에 15기가 메모리 이 쉐입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걸 바꾸겠다 그러면 Change Shape을 누르시면 CPU 조합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서버를 생성하실 때 마지막에 그 서버에 그 쉘로 접근하실 때는 시큐어 쉘 키를 넣어야 됩니다. 시큐어 쉘 키를 퍼블릭 키를 서버에다 놓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용자에 한해서 그 조합이 맞는 사용자들만 시큐어 쉘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를 생성하실 때 마지막에 시큐어 쉘에 대한 퍼블릭 키를 넣으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키를 가지고서 그 키를 넣어서 서버를 생성하셔야지만 나중에 그 서버에 들어가서 실제 뭐 콘솔로 들어가셔가지고 막 뭐 설치하시거나 하실 때는 예, SSH로 접속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는 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 아예 생성 자체가 안 됩니다. 서버 생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갖추고 계셔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서버를 처음에 뭐 리눅스 서버를 설치하시고 하신 다음에 필요한 그 서버의 용도에 맞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설치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뭐 아파치가 됐든 뭐 멤버시 서버가 됐든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레이션을 다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골든 이미지 또는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에 서버를 생성하실 때는 또 OS 깔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깔고 그 다음에 뭐 또 세팅하고 하실 필요 없이 골든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서버를 생성하시면 이미 서버 딱 생성이 되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된 제로 서버가 크리에이션이 됩니다. 뭐 클라우드의 이점들이죠. 이런 이점들을 활용해서 서버가 막 지금 5대를 쓰고 있는데 뭐 피크 타임에 10대가 필요하다. 5대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또 5대를 만들고 거기다 또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커스텀 이미지로 5대를 생성하면 이미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채로 딱 생성이 되죠. 이걸 갖다가 골든 이미지라고도 하고 이제 커스텀 이미지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커스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미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걸 임포트 하셔서 임포트 하신 이후에는 그 커스텀 이미지로만 계속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커스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사항이 300기가를 넘으면 안 된다입니다. 예. 300기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 커스텀 이미지는 테넌시 밖으로 익스포트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그 계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를 임포트, 익스포트 하실 때는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하시게 된다. 뭐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SH 키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SSH 키는 일단 실습에다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SSH 키는 실습에 별도로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권장사항은 서버별로 SSH 키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 그 필수 인력한테만 제공하시는 것, 그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사고들, 보안 사고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안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꼭 지켜주셔서 IAM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서버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서버에 접속하실 때는 SSH 키가 있어야만 된다.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가 뭐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세대를 갖다 더 늘려야 된다면 세대를 또 만드셔서 세팅을 이용해서 6대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또 스탑을 시켜서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CPU 사용량이 넘어가면 서버를 2대를 늘리고 CPU 사용량이 또 특정 CPU 사용량 밑으로 뭐 저조해지면 생성된 서버를 자동으로 죽이고 이런 것들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하시려면 잠깐 말씀드리면 기준이 되는 서버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요. 그 컨피그레이션에 어떤 쉐입의 어떤 OS의 서버를 이용해서 내가 늘리고 줄이고 하겠다는 것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몇 대까지 늘리고 몇 대까지 줄이고 하는 그 인스턴스 풀을 만드시고요. 또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풀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풀 내에서 서버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 룰을 만들고요. 스케일링 룰을 통해서 뭐 70%가 넘어가면 두 대가 늘어나라. 그 다음에 지금 뭐 70%라고 했지만 70%보다는 뭐 30%가 밑으로 떨어지면 두 대를 삭제해라. 그러면은 풀 내에서 이 조건에 맞으면 두 대가 늘었다가 또 조건에 줄여야 되는 조건에 맞으면 두 대가 사라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 컨피그레이션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서버가 늘어나면 그 서버에 물리는 로드 밸런스가 있고 신규로 생성되는 서버는 자동으로 로드 밸런스가 캐치를 해서 붙어서 부하가 자동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아서 오토 스케일링 조건에 맞아서 두 대가 줄면 그러면 또 로드 밸런스에서 두 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뭘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서버의 부하 분산을 더 늘려고 줄이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는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인데요. 그 쉐입에 하나의 서버인데 CPU를 지금 두 개만 꽂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서버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CPU를 늘리겠다면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스턴스에 들어가셔서 아까 계속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OS가 들어가고 있는 스토리지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CPU와 그 메모리만 바꿔치기를 하면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 컴퓨트 스토리지에 대한 어드밴스드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그때 오토 스케일링은 그때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뭐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오신 다음에 뭐 스케일에 대한 것들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버를 생성하실 때 부트 볼륨, 그러니까 부팅을 위한 C 드라이브, OS가 깔린 그 이미지가 놓여 있는 스토리지도 이미 생성이 돼서 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그 부트 볼륨도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 드라이브에서부터 필요하면 D 드라이브, 디스크를 실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디스크 서버를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를 액세스해서 하는 뭐 NAS 서버를 만드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지만 뭐 사용은 마치 내부에 실장된 것처럼 쓸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도 저희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USB 메모리처럼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뭐 용량은 제한 없이 접속했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 스토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컬 NVMe, 블락 볼륨,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크게 일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다음 아카이브 오브젝트 스토리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보시는 로컬 NVMe는 저희가 로컬 NVMe와 블락 볼륨 이 두 가지는 다 NVMe SSD 기반의 스토리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디스크로 실장하시는 부분들은 다 SSD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로컬 NVMe는 CPU 메모리가 꽂혀 있는 그 하드 박스 안에 디스크도 정말 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컬 디스크가 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 NVMe SSD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블락 볼륨은 이제 로컬이 아니죠. 리모트이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서버들이 NVMe SSD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지 서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합으로 해서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블락 볼륨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나는 더 최적화되어 있고 더 빠른 디스크 I/O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로컬 NVMe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쉐입명에서 로컬 NVMe는 제가 덴스 I/O라는 이름으로 쉐입을 정하시게 되고요. 블락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탠다드로 쉐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NVM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빠른 속도를 필요하실 때 쓰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입명이 덴스 I/O로 구성이 되고요. 덴스 I/O로 쓰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박스 안에 디스크가 실장이 내관에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에 꽂혀 있는 걸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덴스 I/O 같은 경우에 로컬 NVMe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IOPS, IO per second라고 해서 속도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아무리 다른 같은 물리적인 내에서 뭐 네트워크에 뭐 엄청나게 트래픽 발생하고 하더라도 디스크 I/O에 대한 속도는 이걸 보장해드린다 하는 게 로컬 NVMe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뭐 굳이 경쟁사 대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SLA를 정해놓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것들도 벤치마크하는 서드파티 벤치마크 사에서 비교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URL이 있으니까 어디 제안을 하셔야 된다거나 하실 때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락 볼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트 볼륨, 뭐 C 드라이브,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해서 디스크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에 다 블락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D 드라이브를 더 붙이시고 E 드라이브를 더 붙이시고 하는 경우에 이제 블락 볼륨을 쓰시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SSD 기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더 덧붙이신 식으로 해서 좀 늘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할당해 놓은 디스크의 볼륨을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볼륨은 늘리실 수는 있지만 줄이실 수는 없다. 이런 제약사항들이 있고요. 블락 볼륨 같은 경우에는 블락 스토리지 메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스토리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AS를 구성하셔서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마치 로컬에 붙어있는 디스크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디스크를 쓰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파일 스토리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A라는 서버, B라는 서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떨어져 있는 파일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물려 놓으면 데이터에 대한 싱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도 또 유연하게 이 조합을 쓰실 수도 있겠죠. 뭐 DBMS에서 데이터를 쿼리하고 하는 식으로도 쓰실 수도 있겠지만 파일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특정 데이터, 컴퓨레이션 값들 갖다 만약에 넣어 놓으신다 그러면 A라는 서버 데이터를 바꾸면 뭐 B라는 서버 바뀐 데이터를 또 가서 참조하시고 하실 수도 있죠. 유용한 형태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마치 USB 외장 하드 같은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는 저희가 버켓이라고 합니다. 버켓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버켓 안에 데이터를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시는 건데요. 그런 데이터를 올렸다가 뭐 다운받았다가 수시로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저 보관용으로만 쓰지 자주 데이터를 뭐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한번 보관하면 뭐 특정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특별한 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뭐 눈치를 채시겠지만 스토리지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해서 만약에 뭐 백업을 하시는 회사 내부의 폴리시가 뭐 1차 백업, 2차 백업, 3차 백업을 하는데 뭐 3차 백업은 외부에다가 백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차 백업은 1년에 한 번씩 백업을 한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백업을 위한 스토리지를 찾으신다 그러면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속도는
그러니까 성능은 좋고 가격은 비싸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은 떨어지고 가격은 저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보안은, 예, 데이터를 넣는 순간 모두 다 인크립트된 채로 데이터가 보관이 돼서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여나 데이터가 유실되더라도 다 인크립트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디크립트된 형태로 데이터가, 예, 추출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굳이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그 예전에 전산실에 테이프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그 테이프 거는 거에서 테이프를 빼낸 다음에 테이프 보관소에다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꺼내오겠다 그러면 다시 테이프 보관소에 가서 테이프를 찾은 다음에 꺼내와서 테이프 리더기에다 걸고 데이터를 추출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데이터가 처음 요청한 이후로 몇 시간 안에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게 SLA입니다. 참고로 오라클은 이제 4시간이고요. 뭐 1시간 안에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3시간 안에 나올 수 있지만 최대 4시간 안에는 데이터를 이제 다시 꺼내 볼 수가 있다 이고요. 뭐 이것도 저희가 굳이 뭐 경쟁사들 대비 이야기하면 저희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릅니다.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걸리는 최초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